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 인사를 두고 강한 마찰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와대도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신현수 민정수석 이야기입니다. 신 수석이 수차례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이 만류한 가운데 오늘 저희 동아일보 기자들의 취재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신 수석의 사의 의사는 여전한 것으로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나 더 이상 박범계랑 일 못하겠다. 신현수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 발표 후 주변에 이렇게 말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간신문들의 오늘 취재 내용 중 등장하는 한 대목입니다. 나 더 이상 박범계랑 일 못하겠다. 동아일보 기자들의 취재에 따르면 신 수석은 여전히 사의 의사를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연 사실인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신문 보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수차례 사의 신현수,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나는 자세를 변치 않는다. 나는 자세를 변치 않는다. 사의 의사를 굽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계속 만류를 했지만 신 수석은 어찌 보면 대통령의 사표 수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나는 자세를 변치 않는다. 의미심장한 발언인데요. 상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보겠습니다. 검찰 인사를 두고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이 갈등을 빚었다. 결국 그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채로 대통령이 누구 한 사람의 손을 들어줬다. 그게 박범계 장관의 인사안이었다. 결국 민정수석은 폭발했다. 종합하면 이런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자, 이 이면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는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상세하게 보도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서면서 다음 달 자율 중점인 새 거리두기 계획이 흔들어나고 있다. 정부도 재확산된 이 재검토하겠다. 겨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좀 완화가 되고 자영업자들 가게 열 수 있는 시간도 1시간 정도 여유가 생겼는데 이거 다시 재확산된 재검토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걱정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배수로가 왜 이렇게 자꾸 뚫립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 군은 지켜만 보고 있는 겁니까? 국방부 장관이 송구하다고 사과했는데 또 뚫렸습니다. 북한의 탈북 20대 어떻게 왔냐? 잠수복에 오리발까지 착용하고 6시간 수영을 해서 남아 있습니다. 군은 오전 4시, 새벽 4시에 인지했다고 했지만 오전 새벽 1시부터 CCTV에는 찍혀 있었습니다. 서 장관은 국민께 죄송하다고 했지만 3개월 전에도 뚫렸던 군 또 뚫렸습니다. 야당에서는 양말도 이렇게 구멍나지 않는다 자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주식 취업부터 뒷담화까지 2030 사이에서 새로운 소셜 네트워크 앱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소위 클럽하우스라고 하는데 보이스로 채팅을 하는 겁니다. 음성으로 채팅을 하는 겁니다. 이거 근데 초청장만 받아야 초청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서 중세 귀족 파티 같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시대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앱까지 성행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하는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법전 들고 나온 정혁진 대표 변호사 나왔습니다. 바르다 박 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왔습니다. 또 한 분의 청와대 대변인, 민주당의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표를 만류한 문재인 대통령 붙잡았는데 신 수석은 계속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두 번째는 격돌입니다. 격돌. 오늘 저희 채널A에서 안철수, 금태섭, 안철수 단일화를 위한
첫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오후 4시에 채널A에서 생중계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구멍. 양말에도 이렇게 자주 구멍이 나지 않는다라는 야당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군 또 뚫렸습니다. 짚어봅니다. 김재의 놀직구쇼 오늘의 톰지수로 문을 열겠습니다.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인사를 두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급기야 민정수석은 나가겠다라고 밝히고 있고 대통령이 붙잡고 있는데 오늘 조간신문들의 취재에 따르면 대통령의 만류에도 아무리 대통령이 붙잡아도 민정수석의 사의 의사는 변함이 없다라는 기류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톱뉴스 주제 저희들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신현수의 소신 문의 딜레마라고 정해봤습니다.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질 것 같은데요. 신현수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 발표 후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도 취재가 됐습니다. 더 이상 박범계랑 일 못한다는 겁니다. 신현수 격앙, 박범계와 일 못해 동아일보 보도 내용에 따르면 지난 7일 일요일 낮 12시 법무부가 대검의 공지 없이 검사장 인사 보도자료를 배포 예고했죠. 자, 대검이 민정수석에게도 해당 사실을 전달했다고 했을 때 그때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신현수 민정수석의 일성이 첫 반응이 뭔 소리냐 그런 일 없다 아니 무슨 법무부가 인사를 발표해 나랑 다 얘기도 안 끝났는데 라는 취지로 뭔 소리야 그런 일 없다 라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법무부에서 인사를 발표해.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입니다. 자, 신 수석이 법무부에 보도자료 배표를 좀 중단하라. 좀 아직 협의 안 끝났다. 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게 동아일보 취재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후 1시 반 민정수석의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검사장 인사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민정수석 만류에도 검찰 인사 발표를 강행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성윤 중앙지검장 유임 등의 내용을 담은 인사안 발표를 강행한 거죠. 민정수석이 철저하게 검찰 인사 발표 과정에서도 또 요구가 묵살이 됐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동아일보 취재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찰과 청와대 안팎에서는 박 장관이 신 수석과 상의 없이 문 대통령에게 직보해서 인사안을 제각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신 수석이 이 일 직후에 주변인들에게 박범계와 일 못한다. 박범계 장관과 같이는 일 못하겠다. 이런 격앙된 반응도 보였다는 얘기가 오늘 동아일보에 상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박 장관이 부랴부랴 청와대 찾아가 해명했다라는 대목도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미 신 수석은 마음을 굳힌 분위기였다. 결국 박 장관이 이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했다는 게 드러난 것이다. 여당 의원 전원입니다. 신 수석보다 법칙의 후배인 박 장관이 너무했다라는 분위기도 있다라고 여당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상세하게 신 수석의 반응들에 대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상당히 놀라운데요. 이재명 기자 청와대 출입했잖아요. 동아일보 기사 내용대로라면 신 수석조차 못 믿었다는 거예요. 대검에서 수석님 법무부에서 대검 인사 발표한다는데요? 라고 보고를 받자 신 수석의 첫 반응이 뭔 소리야? 그런 일 없어. 이게 무슨 뜻인가요? 뭔 소리야? 그런 일 없어. 당시에 검찰 고위직 인사를 발표했을 때도 그때 이제 윤석열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던 가장 핵심 이유가 법무부가 오후에 검찰 고위직 인사를 발표한다라는 걸 이제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죠. 그런데 그때서야 대검도 알았던 겁니다. 예. 그때 인사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윤 총장의 반응이 허참. 그렇죠. 그게 나왔다는 게 이제 그때 이후로 알게 되고 대검이 그래서 아니 인사안에 대해서 받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인사를 발표하느냐 이제 논쟁이 있었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는 대검이 청와대도 확인을 했다는 거죠. 바로 신현수 민정수석한테. 근데 신현수 민정수석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뭔 소리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결국 인사 자체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글쎄 청와대 어떤 라인인지 모르겠지만 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기자회견에서는 그러니까 그 언론 브리핑에서는
민정수석 패싱은 아니다 했지만 명백하게 민정수석조차 인사가 나는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이 취재가 맞다 그러면 패싱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 아닌가 싶고 예. 그렇다 보니까 물론 이제 검찰 인사라는 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올리고 그것을 이제 대통령이 제거하는 구조 속에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이제 청와대 안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절차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부분은 어제 청와대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어제 청와대에서도 박범계 장관과 신영수 민정수석이 검찰 고위직 인사를 놓고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가 있었다. 이렇게 청와대에 밝혔기 때문에 결국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았고 그 과정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갔고 그 과정에서 신현수 민정수석이 소외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 사표의 직접적 원인은 결국 그 인사에 대한 소외, 결국 자신이 뭔가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서 역할을 하려고 좀 소통을 강화하고 뭔가 인사를 통해서 어떤 정상화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자 결국은 사표를 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반장 출신의 이재명 기자의 생각은 이거예요. 방금 들으셨듯이 청와대는 신수석 패싱은 아니라고 했지만 민정수석이 법무부의 검찰 인사 보도자료 배포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면 이것은 명백한 패싱이다. 라는 게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시각인데 상당히 좀 이 기사를 읽다 보니까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 한 대목 등장합니다. 신수석이 법무부에게 보도자료 배포 중지하라 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게 동아일보 보도 내용이에요. 청와대의 민정수석이 법무부에게 인사협의 안 됐으니까 통상의 합의 과정이 안 됐으니까 보도자료 배포 중단하라. 그런데 박 장관이 이거를 강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행된 인사 내용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논란이 되는 인사 내용이었고 전해지기로는 신수석이 동의하지 못하는 내용이 강행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 장관이 발표를 강행해 놓고서 신수석에게 찾아가서 해명을 했다. 자, 이 대목이 좀 뭐랄까요? 전 눈에 띄던데 강행할 때 해명할 때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 박 장관이. 저 같으면요. 일단은 선배님, 그러니까 수석이나 장관이나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그래도 신현수 수석이 박범계 장관보다 무려 7년이나 선배거든요. 사법연수원 기수로. 그러니까 선배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랬을 것 같고 아니면 좀 톤다운 한다라고 하면 수석님 제가 좀 신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렇게 신현수 수석의 만류에도 발표가 강행됐기 때문에 신현수 수석이 자존심이 상한다. 그다음에 심지어 창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내용이 일단 신 수석이 스스로 동의하지 못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던 것 같고 왜냐하면 이성윤 검사장이나 심재철 검사장이 유임하거나 그 자리로 가는 것을 나는 납득이 안 된다. 그런데 청와대 민정수석이 납득하지 못할 인사를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납득을 할 수 있겠는가. 그다음에 이제 절차라고 하는 게 아까 이 부장 말씀하셨지만은 이 검사 인사라고 하는 거 보직 주고 하는 것들은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일일이 모든 일을 다 하시겠습니까? 그 일을 맡아서 담당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하는 건데 그 일을 민정수석이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을 패싱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 같으면 내가 꿔다 놓은 보리자루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결국은 곰곰이 고민을 갖다가 하다가 여기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나이도 그렇고 연수원 기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모든 그런 측면에서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니까 그냥 대통령께 대통령님 저는 더 이상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추측해 봤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은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한 견해를 들어봤고요. 결과적으로 종합해보면 결국 지난번에 발표됐던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유임하는 등의 검찰 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박범계 장관 간의 갈등뿐 아니라 박범계 법무장관과 청와대의 신현수 민정수석과의 갈등 속에서 나온 인사였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번 검찰 인사의 적정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본인이 발표했던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다소 좀 총장께서 좀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로서는 좀 이해를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패싱 이런 말은 좀
있지 않지 않느냐. 저로서는 최대한 애를 썼습니다. 이성윤 지검장 유임하셨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으실까요? 현안 수사하는 분들은 계속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대통령이 만류를 한 상황이다라고 했지만 저희 기자들이 한 걸음 더 취재해보니 오늘 동아일보 보도 내용에 따르면 신수석은 여전히 사의의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동아일보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도 전해집니다. 일단 2월 8일에서 10일 사이에 검찰 인사 직후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 대통령이 반려했다. 설 연휴 이후 16일경 입장 되돌리기 어렵다. 거듭 그만두겠다. 사의 표명. 17일 어젯밤 청와대 참모진이 찾아가서 설득을 했지만 여전히 신수석은 지금도 나 나가겠다. 그만두겠다. 사표 내겠다. 라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동아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모들에게 나는 자세를 변치 않아.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는 자세를 변치 않는다. 신수석과 가까운 법조계 인사에 따르면 신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누가 안 되려고 노력해왔는데 사의를 표명한 거 보면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사의를 돌이키긴 어렵다고 본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계셨던 두 분이 오늘 제 옆에 계십니다. 한 분씩 여쭙겠습니다. 자, 나는 자세를 변치 않는다. 대통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석도 아닌 민정수석, 그것도 연배로 보나 기수로 보나 굉장히 고참 수석이 대통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굽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그런데 박범계 장관의 인사 발표 과정에서 보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청와대에 계시잖아요. 먼저 박정화 대변인. 네.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 인사가 민정수석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민정수석의 최종적인 합의 없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인사를 강행하는 일 흔합니까? 정상입니까? 정상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어제 돌려 얘기할 것도 없이 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나중에 이 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협의 없이 진행된 걸 알고 나중에 아셨다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검찰 고위직 인사 관련해 갖고 지난 1년 동안 추윤 갈등 속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고 저도 법조인이 아니라 잘 관심이 없었습니다만 이성윤, 심재철 이런 분들의 이름을 저도 알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이름 석자들이 유명하신 분들인데 신현수 민정수석을 새로 들이고 그 다음에 박범계 법무장관이 새로 왔는데 이 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글쎄 다 협의가 됐을 거라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넘기셨을 거다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가능성은 두 가지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는 민정수석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도 발표가 앞서 저희가 전 그래픽으로 동아일보 보도를 봤습니다만은 일요일날 이례적으로 발표가 납니다. 일요일날 발표가 났으면 그 직전에 아마 대통령의 재가가 있을 거로 추정이 되는데 그 이례적으로 일요일날 인사 재가를 받는 과정에 민정수석이 모르는 상황으로 갔다면 나중에 알았다고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대통령은 그 인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이나 심증이나 그 다음에 편을 좀 들어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도저히 이 건에 대해서 해명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근데 나중에 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다 협의가 됐을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데 청와대 안에서 이례적으로 일요일날 대통령의 인사 결과 발표를 앞둔 인사를 재가를 받는데 대통령이 그런 것도 확인을 못한 상황에서 했다라는 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제가 보면 청와대 해명이 유체 이탈식 해명이라고밖에 해석을 못합니다. 이제 와서 저 또 논란이 되고 처음에는 민정수석의 주장, 민정수석의 생각을 전혀 반영치 않은 생각과 다른 인사안을 법무부 장관 편을 들어서 인사를 하고 이제 와서 다시 글쎄 나는 아니었는데 라고 얘기하시는 거랑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저런 인사가 과연 있었느냐라고 생각해 볼 때 어제의 청와대 해명은 전혀 납득이 안 되고 이건 오히려 이제 와서 문제가 되고 나니까 또다시 대통령은 장막 뒤로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박정화 대변인의 견해였는데
야당의 박정환 대변인은 말도 안 되는 해명이다라고 비판했는데 박수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인사 내용의 갈등이 아니라 일부 절차의 갈등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 우선 검찰 인사 4자리였지 않습니까? 그중에 핵심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아마 그 발령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의 복귀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법무부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가 없는 안이죠. 그거는 검찰총장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만 윤석열 총장이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그 월성 원전에 대한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대전지검장에 대한 인사가 어떻게 될 거냐. 당연히 다 어디 전보시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자리에 유임을 시켰잖아요. 그렇게 보면 제가 분석하듯이 이 인사는 균형을 맞춘 겁니다. 검찰 개혁을 지속해 나가는 법무부 입장에서의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유임,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 정권 핵심에 대한 수사를 겨누고 있는 월성 원전에 대한 수사팀의 유임, 그런 균형을 맞춘 거거든요. 이 인사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을 거예요. 신수석과 박범계 장관이 이성윤 지검장 유임에 대해서 동의했단 말씀이세요? 저는 이견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도되는 기사랑은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인사라는 게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데 어떻게 검찰이 요구한다고 해서 민정수석이 법무부가 그걸 다 수용합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요구를 대전지검장을 유임시킴으로써 절반을 수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 내용에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제가 아까 절차 일부 이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제 신현수 수석이 최초로 이제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이 되어서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을 좀 해소하고 뭔가 국정 안정을 기하는데 본인이 역할을 하고 싶었고 그걸 또 당부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인사 내용을 이렇게 조율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검찰을 이제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윤석열 총장을. 그 다 요구했지만 그게 안 되지 않냐라고 하는 그 절차를 그 일요일 날 정도에 아마 신현수 수석이 할 시간을 줬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안 주고 그냥 발표를 해버리니까 신현수 수석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통해서 검찰도 설득을 하고 그러면서 검찰을 좀 달래기도 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자신도 체면했을 거 아닙니까? 역할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절차를 완전히 패싱했다는 것이 아니고 상의를 하고 조율을 했는데 그 마지막 검찰의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에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떻게 다독거리기도 하면서 이해를 시키는 그러면서 민정수석으로서의 어떤 존재감 이런 것 역할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보장이 안 된 거지. 그러니까 말씀이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인사 내용 전체의 갈등이 아니라 그 절차 일부의 갈등이다. 예. 이렇게 저는 정리합니다. 예. 신수석 본인이 이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나서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간신문들과의 취재 그리고 또 박수현 대변인께서 보시는 시각과 다양한 측면에서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신수석이 사의를 굽히지 않고 있다라고 앞서 보신 것처럼 보도를 했습니다. 또 다른 신문은 그렇다면 왜 신수석이 검찰 인사 혹은 절차상의 마지막 문제 때문에 계속 대통령이 붙잡아도 사의를 굽히지 않는 걸까와 관련된 부분을 취재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내부 주요 현안에 갈등이 있었다라고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제 청와대 비공개 회의 당시에 MB정부 국정원 국회의원 사찰 의혹이 언급됐는데 그때 신영수 민정수석이 청와대는 이 문제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 선거 앞두고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라며 부정적인 기류. 특히 여당 대표도 적극적으로 공세를 이어갔던 MB정부 국정원 사찰 의혹에 대해서 민정수석이 부정적인 기류를 밝혔다라는 게 조선일보 취재 내용입니다. 청 관계자, 신 수석이 갑자기 국정원 얘기 꺼내서 놀랐다.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도 자기 의견을 계속해서 표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권 관계자는 검찰 문제뿐 아니라 일방통행식 국정 전환 건의했지만 묵살이 계속 당하자 사의를 표명한 거다. 대통령을 신뢰했기 때문에 더욱 불통의 벽을 느낀 것 같다. 여권 관계자 발로 불통의 벽이다라는 표현도 조선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보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점 기자가 보기에
자, 지금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앞서 박수현 대변인의 얘기도 들었고. 그런데 조선일보는 그게 아니다. 번번이, 건건이 심수석의 진원, 고원 등이 묵살됐다. 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자, 이 기사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정확한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저희 얘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뭐 청와대 관계자가 뭐, 신현수 수석이 갑자기 국정원 얘기를 놀랐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저런 것들이 다, 뭐, 사표를 내는데, 사의를 표명하는데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뭐, 봐야 될지도 약간 의문이지만, 기본적으로 전 신현주 민정수석이 지난해 12월 31일 날 임명됐는데 당시에 뭐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사실 신현주 민정수석이 박범계 장관보다도 연속일수도 위고 또 연배도 위고 윤석열 총장하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정수석은 차관급인데 그 자리를 본인이 수용한 이유 자체가 지난해 1년 동안 있었던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을 지속하면 문재인 정부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찾겠다. 다시 얘기해서 법무부와 검찰의 어떤 소통을 강화하고 그 안에서 본인이 어쨌든 간에 그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를 전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보겠다. 이런 이제 나름대로의 소신과 그런 철학을 갖고 들어갔겠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국정원 논란은 뭐냐면 이제 2009년이죠. 이명박 정부 당시에 청와대의 지시로 국정원이 불법 사찰을 했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문건을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또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뭐 꼭 이명박 정부 때만이 아니라 뭐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다 이런 주장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걸 갑자기 지금 공개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뭐 4월 7일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 공세다 뭐 이렇게 지금 양쪽이 맞서보는 상황인데 지금 신현수 민정수석은 이걸 지금 청와대 차원에서 뭐 공개하거나 청와대가 이걸 발언하게 되면 오히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이제 의견을 냈다는 건데 어쨌든 저게 뭐 저 의견이 또 받아들이지 않아서 뭐 사표력 이런 건 아닐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땐 전반적으로 신현수 민정수석 자체가 어쨌든 이 민정수석 자리를 받고 이 안에 들어와서 본인의 역할을 찾으려고 했던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떤 검찰과 법무부 간의 정상화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강경한 여론에 많이 끌려가고 있다. 그래서 보다 본인이 어떤 중도적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국정 기조 자체를 전환해 보겠다. 이런 의지를 많이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검찰 인사를 대표적으로 이제 나타났겠지만 검찰 인사에서 그런 의견들이 좀 반영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사의를 표명한 게 아닌가 싶고 조금 전에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 내용보다는 절차의 갈등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만약 그렇다 그러면 어제 청와대에서 내용을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조율되지 않았다라고까지 표현할 이유는 없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결국은 물론 절차상의 문제가 존재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성윤 중앙지검장 유임으로 대표되는 검찰 고위직 인사 자체가 여전히 한쪽에 쏠려 있다라고 신현수 민정수석은 본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예,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보도 중에 한 축은 이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청와대 기류가 바뀌었다. 대통령의 진노 때문이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주도하고 있는 이 청와대 원전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자 기류가 바뀌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청와대가 이 보도에 대해서 전면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가 지난 4일 대통령이 진노했다라는 설도 보도됐고 법무부 검찰 인사 조율 실패 원인 의혹으로 제기됐죠. 검찰 고위간부 인사 전후 상황 보면 백 전 장관 영장 청구 외에 특별히 다른 요인 찾기 힘들다. 한국일보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그에 대해 대통령이 뭐라 한 적 한 번도 없다. 전혀 무관하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청와대 입장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당에서는 김은혜 대변인이 문재인 정부의 진짜 민정수석은 신현수냐 조국이냐를 묻고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친조국 라인인 비서관이 수석을 제치고 대통령 재가를 받아냈을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온갖 우아한 척 윤석열 총장 뜻을 수용할 것처럼 하더니 결국 말뿐이었습니다. 국민은 또 속았습니다. 이 정부의 진짜 민정수석은 신현수 수석입니까? 아니면 조국 전 수석입니까? 이러려면 뭐하러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대통령은 말합니까? 그런가 하면 신현수 민정수석에 대한 비판 여론도 범여권에서 나왔습니다. 자, 황희석 검찰과 장관 사이에
검찰 편을 들다가 그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좌절되고 본인 입장이 이도저도 아니게 되자 사의를 표명한 것 같다는 얘기다. 검찰 간부 몇 명의 인사에서 자신의 뜻이 반영되지 않았다 해서 대통령의 수석이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적절한 처신이냐. 자기 존심만 세우려 한다면 대통령의 비서로는 부적격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의견도 있다라는 것도 공히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취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 옆에 계신 우리 민주당의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은 지난번 저희 돌직구쇼에 출연해서 여당의 책임 있는 인사 중엔 처음으로 어쩌면 유일하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많은 언론들이 저희 돌직구쇼 방송 내용을 앞다투어 보도하기도 하면서 이 논란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여야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취를 두고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김명수 대법원장은 반드시 출석을 하여야 합니다. 몇 번에 걸쳐서 대국민 거짓말을 했죠. 심지어 야당 의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런 분이 지금 탄핵 대상이에요. 상권 분립의 대원칙,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사법부의 정치화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출석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건 다르죠. 정말 말 같은 날.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십시오. 아니, 의사적인 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제대로 해야죠. 공정하게. 김도우 위원이 결재해야 진행이 되는 겁니까? 김도우 위원이 위원장 하세요. 그렇게 하시려면. 해가 바뀌었으면 조금. 좀 달라져야 내려주십시오. 대법원님. 그런 걸 걱정하 그래. 그런 걸 걱정하 그래. 결국 여당과 야당이 이견을 보여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관련된 이슈가 합의를 보지 못했고 법사위도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사퇴를 면전에서 요구한 겁니다. 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야당 의원들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야당 의원들이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을 찾아가서 항의 방문을 해서 만났습니다.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인 법사위원 6명이 대법원에 갔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34분간 면담을 했다. 김도우 의원은 무국 충정에 말씀드린다. 사퇴하라. 그러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다. 사퇴를 안 한다는 뜻이냐? 그렇다. 사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김명수 대법원장 본인이 사퇴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명확히 했다라고 야당 의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의원, 닉슨 대통령의 사퇴 원인은 거짓말이다라고 지적하자 답변이 없었다. 문부다. 장재원 의원은 국민 60%가 사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면서 저희 돌직구쇼 방송 보도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도 김진애 돌직구쇼에 나와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했다. 박수현 위원장도 김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돌직구쇼에서 했다. 라고 야당 의원이 거론을 하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아무런 답변도 못했다. 라는 게 야당 의원들의 전언입니다.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들의 여론, 특히 사법부를 구해내기 위해서는 사퇴하셔야 한다. 사퇴하십시오. 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다. 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중요성과 심각성을 생각한다면 자기 입장을 고민해야 될 텐데 직을 내놓을 생각이 없다고 그냥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충분하게 심각성을 아직도 인식을 못하는 게 아닌가. 상당히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그리고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야당 의원들에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건데
그 자리에서 자, 박지원 대변인, 네. 우리 박수현 전 대변인,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의 돌직구 발언을 야당이 인용하면서 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장제현 의원이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홍보소통위원장도 채널A 김준의 돌직구쇼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 사퇴하라 라고 요구했는데 그에 대해서 김 대법원장이 아무런 답변도 없었다. 자, 이 대목, 이 장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뭐 아주 일반적인 국민들의 상식으로 봤을 때도 당연히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사법부를 몰아간 그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퇴를 해야 된다는 박수현 전 대변인의 말씀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떻게 뭐라고 항변을 할 수 없었던 상황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부 뭐 조사에 의하면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된다는 입장이 국민들의 입장이 굉장히 높은 걸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 걸로 봐서도 삼권 분립이 꼭 돼야 되는 민주주의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대법원장이 저렇게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한 후배 판사를 정치권에 이렇게 갖다 바치는 듯한 그런 거짓말 행태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까지도 법원 내에서 여러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대법원장이 사퇴를 촉구하는 상황에 대법원장이라고 무엇라고 거기가 되고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도 사퇴 요구하라고 했다는 건에 대해서 뭐라고 본인이 항변할 거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김명수 대법원장도 아무 말도 못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본인이 녹취록에서 나온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본인의 소신이나 그다음에 법원 내에서 본인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눈빛보다는 정치권에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이 상황에서 청와대와 어떤 조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어제도 보여준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여전히 씁쓸한 마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 박수현 전 의원의 김명수 사퇴 발언은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의 책임 있는 인사의 발언으로서는 처음이고 현재로서도 거의 유일한 사퇴 발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저희 돌직구쇼의 이 발언 내용이 거의 모든 언론 매체에 대서특필된 바 있고 야당 의원도 인용을 하며 김 대법원장의 사퇴 의사를 물은 건데요. 박수현 대변인님, 네. 한편으로는 제가 이걸 보면서 자, 민주당에서도 그거는 당의 입장이 아니다. 박수현 대변인의 개인 의견이다라고 이른바 선을 긋는 모습 때문에 혹시 곤란해지진 않으셨을지 좀 걱정이 됐고, 또 한 가지는 박수현 위원장께서도 저희 방송에서 김 대법원장 물러나라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김 대법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사퇴하지 않겠다. 어찌 보면 박 위원장의 사퇴 요구를 거절하는 의사를 지금 밝힌 것으로 야당 의원들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자, 이 두 가지 지점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죠. 세 가지를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사퇴하라고 요구한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는 원론적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사실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삼권 분립을 어겨서 정치권이 눈치를 봤기 때문에 대법원장으로 자격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대법원에 가가지고 대법원장 사퇴를 국회 정당의 구성원들이 가서 요구하는 것, 저 자체도 삼권 분립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우선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론을 주장했던 것은 명확하게 정리를 해보면 분리가 됩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이유 때문에 저는 사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당은 지금 거짓말을 했다는 것으로 사퇴를 하라는 것이지만 저는 그 이전에 우현 판사의 국회 탄핵소추 임무를 국회가 충실하게 했는데 그것이 역사적 사건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본질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의 거짓말 이 논쟁으로 이 완전히 본질이 흐려지고 묻혀버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 본인의 그런 명예, 사표를 받지 않은 것, 그건 잘한 것이라고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제 식구 감싸는 법원이다라고 하는 비판을 막은 겁니다. 예. 만약 그 사표를 받았다면 제 식구 감싸게 했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의 명예와 신뢰를 지킨 것인데, 그런 중요한 부분을 이 거짓말로 쉽게 얘기하면
물타기를 당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정확히 분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저는 그런 취지에서 주장을 한 것이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이제 뭐 물러나라, 사퇴하라 이런 압박을 하는 것 자체가 상권 분립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고 이 문제는 대법원장 스스로가 판단할 문제이고 그렇게 처리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난번에 또 여당 인사 중에서 유일하게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많은 언론들이 박 의원님의 또 발언을 보도했고 그 이후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내용이 보도됐기 때문에 아마 오늘 박 대변인의 입장을 많은 언론들은 주목하고 있을 겁니다. 김 대법원장은 지금 사퇴할 생각이 없다라고 야당 의원들에게 얘기했다라고 전해지는데 박 의원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여전히 보십니까? 예, 뭐 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론조사도 발표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주장 찬반 여부, 사퇴해야 한다 60.9%, 반대다 20.5%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일반 국민들의 여론도 사퇴를 해야 한다. 뭐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사퇴를 해야 한다. 박수현 위원장의 주장대로 60.9% 많이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60.9% 안에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다수라서 따라가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가 봤을 때는 거짓말을 두 가지를 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본인이 한 말을 마치 안 한 것처럼. 그래서 한 말을 안 했다라고 한 건 좋은데 안 했다라고 함으로써 그 부장검사가 마치 부장판사가 이동근 부장판사가 마치 거짓말한 것처럼 몰아갔기 때문에 더 나쁜 것 같다. 두 번째는 탄핵 사유 관련해서 제 생각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부장판사에 대해서 당신 탄핵 사유 맞아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녹취록에 보면은 당신 내가 봐도 뭐 탄핵 사유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그 이후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행동이 마치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 것처럼 행동을 갖다가 했단 말이죠. 그런데 당사자 앞에서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난 뭐 내가 설마 당신이 뭐 그렇게 되겠어. 그냥 임기 마칠 때까지 그냥 쭉 있으면 별일 없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대법원장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법관 인사 관련해가지고 법관 인사 규칙이 있는데 그 인사 규칙에는 의원 면직에 관한 규정은 없고요. 그런데 제가 더 찾아보니까 법관의 의원 면직 제한에 관한 대법원 예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경우에 판사가 내가 그만두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잠깐만 당신 이것저것 좀 더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나갈지 말지를 결정해야 돼라고 할 수 있는 사유가 뭐냐면 징계가 청구가 된 때나 수사 중임을 통보받은 때나 이런 경우에만 의원 면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 이런 사유에 해당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 자체가 대법원에서 만든 대법원 예규를 위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이 정도에선 좀 물러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시골에 염치읍이라고 있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 대법원을 그쪽으로 옮겨야 되나 저는 사실 그 생각도 할 정도입니다. 예. 자, 그 부분은 이제 정혁진 변호사의 개인적 견해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여론조사 한 대 한번 보셨습니다. 60.9%가 김 대법원장은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자, 다시 박수현 대변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여전히 김 대법원장은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김 대법원장의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아니 그것도 본인의 선택이고 결정이죠. 그럴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아직 본질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본인은 사실은 그 자리가 임성근 부장판사와 둘이 면담을 하는 자리가 대법원장과 부장판사의 공식적 면담 자리이기도 하지만 둘이 만난 후배 판사가 저 몸이 아파서 사표를 내겠어요 하고 찾아온 사적인 자리도 하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후배를 격려하기 위해서 야 네가 무슨 뭐 탄핵이 될 만한 그런 잘못했냐 뭐 이렇게 좀 다독거리고 위로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그 자리에서
그것을 거짓말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논쟁으로 이제 불거진 것인데 어쨌든 저는 공직자라고 하는 게요. 저도 뭐 공직을 해보고 구설수에도 휘말려도 보고 뭐 이런 적이 있지만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구설수에 휘말렸을 때 그것을 돌파하고 국민께 이해를 구하는 것도 중요한 덕목이지만 그 구설수에 휘말린 자체가 내 부덕의 소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공직자의 자세이기도 해요. 제가 그 대법원장께 사퇴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왜 이런 이유도 있어요. 본인의 그 명예, 본인은 네. 지금 억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본인이 자리에 저렇게 사퇴 요구가 저렇게 있는데 본인이 자리를 지키면서 자신의 진정성을 진심을 설명하려면 안 먹혀요, 저게. 계속 국민 여론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그 마음, 행동이 그게 아닌데 그걸 설명하려면 국민께 이해시키려면 이 직에 연연하지 않고 그걸 내려놓고 이걸 설명해야 이것이 국민께 설명이 된다. 그래서 본인이 그런 명예와 그런 진심을 지키는 방법이 그런 것일 수 있다라고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법원장이 사퇴를 못하겠다고 저렇게 강경하게 하시는 것은 야당이 정치적으로 저렇게 공세적으로 사퇴를 하라라고 요구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퇴를 못합니다라고 버티는 것이 또 그분의 입장일 거예요. 야당의 공세에 굴복해서 내가 사퇴합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당의 입장도 이해도 되고 사퇴 못한다고 버티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또 제가 드리는 이 설명도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법조 얘기 나온 김에 이 뉴스도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돼서 수사를 못하게 외압을 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침묵을 깼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오늘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공익신고서를 토대로 한 언론 보도에 수원지검 안양지청 김학의 긴급 출금 위법성을 포착하고도 대검의 반부패부 법무부 검찰국 압력으로 수사가 중단됐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그때 당시 대검 반부패부의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위치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책임설, 연루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지검장이 오랜 침묵 끝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입장문을 통해. 보도 내용 전혀 사실이 아니다.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쳤다. 향후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온 건데, 자, 이재명 기자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벌써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이 불거진 지가 몇 주째인데, 당시에 수사팀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 그 중심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대검 반부패부에 있었다라는 의혹이 보도된 것도 상당수 기일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 이제서야 이런 부인하는 입장을 낸 걸까요? 의혹이 불거졌을 때 그때 당시에 침묵을 했던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아무튼 지금 입장을 낸 건 지금 많은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검찰에서 지금 수원지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수원지검에서 수원지검장까지 당시 대검 반부패 선임연구관이었죠. 수원지검장까지 참고조사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 부장이었던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실제 설 연휴 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었는데 지금 이성윤 지검장이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이제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역시 이제 공익 제보자도 사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이제 수사를 했었는데 그때 수사의 첫 시작은 법무부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기록을 불법적으로 조회한 것 아니냐 여기다 수사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까 이 불법 조회뿐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출국 금지 과정 속에서 결국은 허위 사건본을 기재한 서류를 가지고 불법적으로 출국 금지를 했다. 이제 이런 논란이 돼서 이제 당시에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었던 이모 검사를 수사하겠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부패부와 대검 반부패부와 그다음 법무부 검찰국에서 이 사건을 더 이상 수사하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했다. 이게 지금 공익신고 내용인데 공익신고 내용에도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언급을 하지만 사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단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익신고자도 당시에 외압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과정 그리고 어떤 절차로 보고가 됐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외압이 행사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앞으로 수원지검이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되지만 결국 수원지검에서는
하나씩 올라오고 있는 거죠. 당시 선임 연구관까지 이제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도 수사를 했고,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지금 전혀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다시 얘기해서 자신이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야 되는 게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패싱했다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부인을 하는 그런 이제 성명을 냈는데 글쎄 전 이게 물론 이제 언론에서 자꾸 이제 보도가 일어나니까 보도가 되다 보니까 본인의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만 저는 어쨌든 이런 상황 자체를 검찰에서 정확하게 밝혀서 이 사건을 매듭져야 되는 책임 또한 이성윤 지검장한테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수원지검의 수사팀이 이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자, 그런 보도가 나온 직후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뒤늦은 입장 표명인데, 자, 이 일련의 맥락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보도 내용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 이성윤 그 검사장 이야기하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다른 사람들, 이성윤 검사장 밑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가가지고 그 조사를 갖다 받은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성윤 검사장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뭐 특별한 그 문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왜 아무리 검사장이라고 하지만 더 높은 사람들도 뭐 최근에 다 그 검찰 조사도 받고 그랬던 그 것인데 왜 굳이 자기가 그 가가지고 자기의 그 결백을 밝히지 않는지 그것이 저는 좀 납득이 안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서로 저도 좀 그 혼란스럽거든요. 이게 그 언론이 뭐 이 언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뭐 다른 언론에서는 다르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연루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빨리 정리가 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플 시간입니다. 오늘의 하플 만나보시죠. 배국의 학교 폭력 논란 계속되고 있고요. 이번에는 해엄 귀순의 철책이 또 뚫렸습니다. 야당에선 양말이냐 이런 비판도 나왔고요. 코로나19에 감염 600명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선수의 학폭 가해 사실 논란에 이어서 남자 배구의 OK 송명근, 심경섭 선수의 학폭 피해자를 저희 채널A가 만났습니다. 이 피해자, 저희 기자에게 이렇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강병규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12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는 참혹했던 그 순간을 생생히 떠올렸습니다. 2009년 5월 27일이었어요. 급소를 맞은 거고 통증을 호소를 하니까 이게 아픈 척하지 말라고 오히려 막 자기가 때려놓고 감독은 오히려 사건을 숨겼습니다. 그냥 수술하면 괜찮을 거다. 앞으로 운동 잘 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러면서 좀 이번에는 좀 조용히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로 계속 이렇게 강요한 거죠. 이보다 한 달 전 이 학교 태권도부가 폭행 사건으로 해체됐습니다. 이 때문에 배구부를 대상으로 폭행 사례를 조사했는데 제대로 됐다면 이런 사건은 없었을 겁니다. 다 모아놓고 이렇게 작성하라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적을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어요. 어떤 영향? 용기를 내 피해를 폭로하고 학교 폭력에 가담한 적 없지만 피해자는 걱정이 많습니다. 구단 측에서도 뭐 물어보고 다녔어요. 야, 학교 다닐 때 얘는 너네 안 때렸냐 뭐 이러면서. 그렇죠. 좀 무섭죠. 전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그냥 그들이 움직여서 저한테 해코지를 한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그대로 당해야 되는 거니까. 피해자가 12년 전 기억이 요즘 더 몸서리 쳐지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 전 건강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서 검사를 여러모로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피해자는 결국 대학 입학을 앞두고 배구를 관뒀습니다. 당시 감독이 가해자가 있는 학교로 A씨의 진학을 결정해버린 겁니다. 감독이 너는 여기 학교 이과로 갈 거야 이러면 그냥 그 학교 가는 거였어요. 똑같은 걸 겪고 싶지 않은 거죠.
갔는데 그 사람들 또 있으니까 저는 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그냥 저는 대학교에 올라가기도 전에 그냥 그만뒀어요. 한편 피해자 A씨의 뒷조사 주장에 대해 OK금융그룹 구단은 처음 듣는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감독은 여러 차례 시도해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자, 피해자의 피해 주장에 대해서 강병규 기자가 상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이재영, 이다영 선수의 학폭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 연맹이 징계 수위를 마련하면서 이재영, 이다영 선수를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많습니다. 한국배구연맹 코보 학폭 연루자는 프로 선수로 뛸 수 없겠다라는 규정을 신설했는데 이재영, 이다영, 송명근, 신경수 선수에게는 소급 적용이 안 된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따라서 이미 가해 사실이 밝혀진 선수들에게는 이 제재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래요. 이미 가해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징계 내리기 어렵다. 라고 연맹이 입장을 밝힙니다. 결국 누리꾼들의 반응처럼 사태에 발단된 가해자들만 이번 징계, 프로 선수로 뛸 수 있는 그 징계에 쏙 빼넣게 되는 거죠. 연맹의 제19 감사기 이번 발표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화 대변인, 네. 연맹의 설명이 조금은 누리꾼들의 의견처럼 황당한데 이미 가해 사실이 밝혀진 선수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기 어렵다. 물론 뭐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하고 장한 어버이상도 뭐 취소를 하고 무기한 게임을 뛰지 못하게 했지만 그거는 어찌 보면 선수들에게도 지금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사실에 뭐 게임을 뛰겠습니까? 국가대표로 나가겠습니까? 프로 선수를 뛰지 못하게 한다는 강력한 발표를 했는데 가해 선수들은 징계 대상을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좀 더 뭐 자세한 보도에 의하면은 그 지금 현재 있는 규정만으로도 징계가 가능한데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서 소급 적용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연맹은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체육계의 폭력 사안에 대한 충격에 비해서 지금 관계 기관들, 뭐 배구연맹, 그다음에 그 감독기관이 돼야 되는 문화체육부 이런 데는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은 듭니다. 그러니까 뭐 체육계 내 이 폭력 문제가 언제부터 우리 사회를 가끔가다 충격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일이잖아요. 이거를 여태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면서 오는 거는 저는 이렇게 관계기관들이 어떤 사안이 불거졌을 때 그건에 대해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진심으로 달려들어서 해결하는 방안을 찾고 그다음에 정말 잘못된 선수들에 대해서는 다른 선수들이 보면서 규감이 될 수 있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따끔한 징계가 있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고 그다음에 국민적인 관심이 조금 소홀해지고 나면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등 다시 복귀하는 이런 어정쩡한 태도를 보여서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있고 있는 이 미온적인 태도나 어정쩡한 모습보다는 정말 강력한 대책과 징계사항 그리고 규정을 적용을 해서 다시는 우리 사회, 우리 체육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감독기관 그다음에 지금 갖고 있는 연맹들의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번째 앞풀입니다. 우리 군의 최전방이 또 뚫렸습니다. 경계 태세가 요즘 너무 함께 보시죠. 뒷말은 생각했어요. 해엄 기순에 또 뚫린 철제. 그제 육군 22사단 관할 강원도 고성군 민간인 통제선에서 북한 남성 A씨가 발견됐습니다. 오리발과 머구리까지 이용해서 6시간 헤엄쳐서 남아있습니다. 해안 철책 하단 배수로를 통해서 이번에도 또 남한에 도착한 겁니다.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도 국방부 출입기자 오래 했지만 그때 배수로 통해서 월북했던 것, 그 사단이 났으면 배수로 점검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째서 또 배수로로 뚫렸는지 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A씨 귀순 과정에서 군 감시 장비에 4차례나 포착됐다. 군이 A씨를 최초 포착한 시점 6시간 지나서 신병을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국방장관이 국민들 앞에 사과했습니다. 우선 장관으로서 국민께 그런 실망감을 안겨드린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근무할 때는 내가 근무하는 그 경계선이 뚫리면은 죽는다는 그런 각오로 정말로 저는 이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근무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군이 많이 해이해져 있는 거 아니냐. 과학화 경계 시스템도 좋아졌는데 왜 이런 일이 빈발할까? 사람이 이 과학화 시스템 운용을 잘못하면 이거는 무용지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정한 작전 기강, 매너리즘 타파 이런 것 등에 대해서 많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국방장관 사과했고 야당은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양말 구멍 얘기도 나왔습니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요, 양말 구멍도 이렇게 자주 뚫리진 않는다. 하물며 대한민국 최전방 안보가 양말만도 못하냐라는 취지의 비판글을 썼습니다. 이재명 기자, 제가 국방부를 오래 출입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입니다. 뚫릴 수 있어요. 과거에도 노크 기순 사건도 있었고 배수를 통해서 월북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자도 너무 잦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루트를 보면 이번에도 머구리까지 끼고 6시간 헤엄쳐서 남하에서 위에 철책을 해놓고 과학화 시스템을 잘 해놓으면 뭐합니까? 이 재래식 배수로를 통해서 우리 최전방군의 삼엄한 경계, 글쎄요, 이제 삼엄하다라는 표현 제가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계를 뚫고 대한민국 영토로 침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배수로를 통해서 자유자재로 남북한의 경계가 뚫렸다라는 사실을 인지한 군이 도대체 국방부 장관은 제대로 된 조치를 안 한 겁니까? 모든 국민들이 똑같이 지금 의심하고 그걸 묻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제 새벽 사건만 보더라도 6시간 동안 우리발, 그다음에 머구리 잠수복을 입고 헤엄쳐 남하에서 지금 보시면 해수로를 통해서 도착을 했죠. 그리고 나서 7번 국도를 통해서 5km 정도를 계속 걸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탈진해서 낙엽을 덮고 자다가 군인에 발견된 겁니다. 사실은 과연 군은, 그러니까 2012년 우리가 노크 기순이라고 얘기하죠. 북한 군인이 우리나라 초소에 노크라고 이제 기순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도입했죠. 많은 돈을 들여서 여러 가지 감시 장비들을 이제 도입을 했는데, 이번에도 저 북한 민간인을 발견하기 전까지 무려 4차례나 군 CCTV 등 감시 장비에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3시간 넘게 그냥 아무런 조치도 없이 지금 다녔다는 건데, 과연 그렇다면 저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왜 도입한 건지 이해할 수 없는 거고, 군도 지금 어제도 인정을 했습니다. 해안 감시 그리고 경계 작전에 명백한 문제가 있었다, 구멍이 뚫렸다고 군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문제가 이 과학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과학화 시스템을 운영하는 군인들의 기강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서욱 장관도 사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 우리가 흔히 군대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작전에 실패한 군인이 용서할 수 있지만 경기에 실패한 군인이 용서할 수 없다는 얘기를 흔히 하는데,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인 군의 업무가 경계인데, 경계에서 윤상현 의원도 양말도 이렇게 잘 뚫리지 않는다 얘기를 하는데, 지난해 7월 달에도 배수를 통해서 월북하는 일이 벌어지고, 지난해 11월 달에도 철책 기순이 이루어지고, 계속 구멍이 뚫려 보면서 과연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 국방을 지켜볼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도 국방부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네. 국방부 실장, 네. 실장 출신이잖아요. 네. 저는 국방부에 대한 또 출입처에 대한 자부심도 있는, 또 개인적 취재 경험도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재명 기자 잘 말했지만 자꾸 과학화 장비 하는데, 과학화 장비는 감시를 하는 수단이에요. 편하게 군인들이 몸이 편하게 그 과학화된 장비를 통해서 철저히 지켜볼 수 있게 됐다라는 것뿐, 그 과학화 장비가 들어오는 적을 막아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새벽 1시에 처음으로 CCTV에 찍힌 것으로 제가 이 사건 쭉 보니까 나와 있던데, 그 시간에 경계병들 자고 있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저보고, 야, 고등어 타나 안 타나 잘 봐라,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고등어가 타는 거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과학화 장비 이렇게 딱 해서 저기 넘어오네, 그거 보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머구리 끼고 넘어오네. 네. 잘 넘어오네, 뭐 이런 겁니까? 그 다음에 저분은 제가 봤을 때 일당 100은 되는 것 같아요. 그 10km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요즘 같은 겨울 바다에 파도까지 많이 치는데 6시간 만에 헤엄쳐서 남하하고, 그 상태에서, 탈진한 상태에서 또 배수로를 갖다가 딱 넘어가지고 5km를 걸어올 정도로. 근데 제가 봤을 때 납득이 안 되는 것은 22사단이 사실 어려운 사단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단보다 작전 지역이 4배나 되는 그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2사단 사단장은 굉장히 유능한 장교들이 갑니다. 그래서 22사단 사단장 중에는 육군 참모총장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한번 또 철책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있었고 이번에도 그랬는데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 작년 11월에 있었을 때 그 사단장하고 지금 사단장이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번 경계에 실패를 했으면 따끔하게 어떤 그 조치를 취했어야 됐는데 그냥 뭐 구두 경고로 끝나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 사단장 이번엔 이제 그 경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경계 태세가 조금 너무 느슨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사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룬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만약에 저분이 민간인이 아니라 마음 먹고 북한이 침투한 북한 군이었다면 무기까지 장착하고 있었던 북한 군이었다면 이 상황이 정말로 끔찍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다시 바꿔 생각해보면 민간인, 머구리 민간인도 제대로 경계를 못하는데 북한의 잠수함, 북한 특수요원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라는 국민들의 불식을 반드시 국방부가 좀 달라진 모습으로 좀 보답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저게 민간인이라고 국방부에서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데 그게 민간인이 아니고 특색부대원이었다면 벌써 이 서울 한복판에까지도 잠입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제 서욱 장관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제가 뭐 좀 전에도 그 해명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 배수로가 유독 작년에 그 강화 서해안에서 배수로를 통해서 막 월남북을 막 자유자주로 했던 사건 이후에 전국에 있는 배수로를 다 점검했고 이 22사단도 그 배수로를 다 점검했는데 지금 저 월남했다는 사람이 이용한 배수로만 저렇게 훼손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좀 더 그 서욱 장관은 국민께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군 내에서도 더 철저하게 이 조사를 해서 다시는 저런 일이 없도록 분명한 해명과 설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강회의뿐만 아니라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자꾸 반복되는 이유는 어정쩡한 조사, 어정쩡한 해명, 그리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분위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이런 몇 가지 좀 의문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어서 다시 한번 면밀한 조사를 해서 국민들한테 분명하게 얘기를 좀 해줘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세 번째 앞으로는 코로나19 관련된 확진자 소식입니다. 600명대가 연일 넘어서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양주의 한 공장에서는 115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115명 집단 감염. 경기 남양주시 진관산업단지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115명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상당수 설 연휴 모임 등 외부 활동을 했고 확진자 대부분 공장 기숙사 생활을 했다. 한 방에 최대 5명씩, 5명씩 생활을 했고 식당과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굉장히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도 621명, 이틀 연속 600명대가 됐다는 속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저희 채널A에서는 안철수, 금태섭, 안철수 이 두 후보 간의 단일화를 위한 첫 TV 토론회를 채널A가 개최합니다. 4시에 생방송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과연 누가 웃게 될까요? 이번 토론, 오늘 토론에서 누가 이기게 될까요? 자,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우상호, 박영선 여권의 이 두 예비 후보도 TV 토론에서 붙었습니다. 어제 2차 TV 토론이 있었고 우상호 후보가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금 1인당 최대 1억 원으로 확대하겠다. 그러자 박영선 후보는 난 예산 지원 않고 1인당 화끈하게 5천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하겠다라고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박수현 대변인, 1억이냐 5천만 원 무이자냐 둘 다 뭐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당 후보들이 이제 뒤늦게 이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이제 가세한 형국이 되면서 이제 후발 주자로서 추격해가는 양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권은 단일화라고 하는 좀 정치 공학적인 그런 재미있는 요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또 지루하고 피로할 수도 있지만
그런 요소가 있는 반면에 그래서 흥행이 될 수 있는 반면에 민주당은 그런 요소가 없으니까 사실은 정책 대결로 갈 수밖에 없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가지고 이제 경쟁을 하는데 이제 뭐 우상호 후보의 강북강변도로 아파트 건설이라든가 뭐 박영선 후보의 여의도 수직공원 건설 두 가지를 가지고 또 붙었고 또 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이런 문제까지 가지고 이제 붙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서로 재밌게 한번 서로 공격을 하고 답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자꾸 공격과 답변이 확산이 되고 이래서 국민들이 관심을 좀 더 끌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 1억이나 재밌게 좀 하라 이 말씀이죠. 그러면 계속 싸워야 됩니다. 가지고 그리고 아까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안철수 금태섭 후보의 토론회를 말씀 주십시오. 우리 채널A에서 이제 하지 않습니까? 예. 누가 이길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철수 후보는 이미 1패를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왜요? 왜 그러냐면 안철수 후보는 뭐 어떻게 해도 얻을 게 없는 토론회고 그다음에 금태섭 후보는 어떻게 해도 잃을 게 없는 토론회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 프레임을 금태섭 후보가 잘 짰다. 안철수 후보 잘 끌어들였다. 그러면 거기서 안철수 후보가 이기려면 예전에 노무현 정몽준 그 토론회 때처럼 뭐 조건을 거는 게 아니라 노무현 후보처럼 좋다. 내가 불리하지만 모든 걸 다 당신한테 맡길 테니까 얼마든지 콜. 딱 이렇게 해서 돼야 되는데 그냥 뭐 방송사를 놓고도 또 토론 방식을 놓고도 사실 내막은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알려지기로는 안철수 후보 측이 굉장히 깐깐하게 한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토론회를 시작하기 전에 안철수 후보는 의문의 1패를 하고 시작하는 그런 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안철수 후보에 대한 TV토론이 본인에게도 트라우마가 있지만 국민도 기억이 있어서 되게 관심이 많을 거거든요. 오늘 안철수 후보는 어지간히 잘하지 않고서는 그 트라우마를 넘어설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토론 한 대목을 준비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난 대선 토론 중 이 부분이 화제가 됐었죠. 문 후보께 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아니,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안철수 후보님,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지금 그러면 MB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그것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갑철수래. 오늘 안철수, 금태섭, 안철수 두 후보의 첫 TV 토론 채널A에서 몇 시에 할까요? 4시. 4시. 자, 첫 단일화 TV 토론이고, TV 토론, 둘째 TV 토론 있을까 없을까도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선관위의 그 규정 때문에. 어쩌면 유일한 단일화 TV 토론이 될 수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분여간, 저희 채널A가 상당히 공정하고, 또 물을 건 또 묻게끔 깐깐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안철수 대표가 자, 토론 준비 어떻게 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야권 후보 단일화 1차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대한민국과 서울의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저 안철수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제 계획을 말씀드리는 자리가 될 겁니다. 야권이 정권 교체를 이루게 하겠다는 제 의지를 보여드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태섭 후보도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 채널A 캡처 화면을 금태섭 후보가 이제 게재를 하면서 치열하고 진지한 토론을 하겠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안철수, 금태섭 두 후보 모두 다 이번 토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고 또 자신이 있다. 치열하고 진지한 토론을 보여주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자, 박정하 대변인 앞서서 우리 박수현 대변인께서는 쉽게 말하면 지난번 대선 토론 안철수 후보가 못했다. 이번에 워낙 잘하지 않으면 그때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없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박정하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토론? 그동안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도 많이 준비를 했을 거고요. 그때 이제 다자간 토론과 1대1 토론이 좀 다르니까 저는 뭐 안철수 후보 개인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오늘 있을 오후 토론이 굉장히 재미있고 국민 여러분의 관심을 끌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야당의 후보들은 지금 이미 토론회가 진행 중이잖아요. 진행 중인데 지금 소위 말하는 제3지대에서의 토론회가 이제 첫 번째 토론회라 여기서 어떤 모습들을 그러니까 여야 입장과 다소 좀 떨어지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그다음에 서울 시민들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이 어떻게 표출되느냐가 상당히 야권 후보 단일화에 중요한 이 단초가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 토론회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꼭 저도 시간을 내서 꼭 보고 싶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이게 4시에 한번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게 그냥 여당 후보, 야당 후보의 토론회보다도 제3지대 토론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느냐, 안철수 후보는 무슨 얘기, 금태섭 후보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야권 단일화의 이 모양과 그 파장들, 그다음에 서로 대진표들의 큰 모습들이 보여질 것 같아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이 두 사람의 단일화 이후에는 국민의힘과 국민의힘의 후보와 또 다른 단일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최종 단일화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토론이 두 후보에게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 측 사이에 약간의 뭐랄까요 기싸움 같은 것도 있었어요. 이재민 기자. 최종적으로 단일화가 됐을 때 안철수 후보는 내가 이긴다면 나는 기호 4번을 쓰겠다. 기호 2번을 쓰지 않겠다라고 안철수 후보 측 인사가 한 라디오에서 얘기를 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일각에서도 좀 의아해하는 그런 반응이에요. 4번과 2번 이거 뭐 기싸움입니까? 힘겨루기입니까? 근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여러 차례 당대표인 자신한테 입당을 하거나 이렇게 요구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뭐 결례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썼었죠. 그러니까 2번이라는 건 결국 국민의힘과의 합당 내지 입당을 의미하는 거죠. 4번이라는 건 국민의당 후보로 야권 단일 후보지만 국민의당 후보로 나가겠다 이런 건데 글쎄요, 저는 뭐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앞으로 야권 재편에 굉장히 중요한 기점은 될 거다 틀림없이 보지만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에 뭐 합당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죠. 그런 점에서 그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된다 그러면 기호 4번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고 만약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면 당연히 기호 2번을 가겠죠. 근데 사실 뭐 그게 우리 국민이 2번이냐 4번이냐를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뭐 정치적으로 무관심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되고 거기 큰 의미가 있지는 않다. 중요한 건 결국은 이 2번 4번의 논쟁 자체가 앞으로 야권 구도를 재편하는 과정 속에서 누가 주도권을 쥘 것이냐. 결국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서 주도권을 쥘 것이냐 아니면 이제 국민의힘이 야권의 맏형으로서 주도권을 쥘 것이냐. 그 싸움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뭐 조금 전에 이제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 안철수를 의문의 플레이 했다 이미. 사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얻을 게 없는 토론회고 금태섭 후보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는 토론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중요한 저도 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토론회 리스크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고 반면에 금태섭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 토론을 통해서 본인의 인지도를 높여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거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4시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반면에 또 거꾸로 안철수 후보가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면 또 굉장한 한 번에 또 어떤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반면에 또 금태섭 후보가 만약에 압도를 한다 그러면 또 재발견이 될 테고 이래서 사실 오늘 4시 토론회가 어떻게 보면 이번 제3지대에서 후보가 누가 되느냐뿐이 아니라 앞으로의 야권 재편까지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토론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후보 입장에서도 이 두 후보의 토론 배틀에서 누가 웃게 될지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좀 주시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이사말로에서는요. 대통령이 붙잡아도 그만둔다는 민정수석이라는 주제로 본방에서 못다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라방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